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출근길이나 아니면 어제 저녁에 그 커피가 특정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건강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아, 네. 그런 기사 정말 자주 나오죠. 그쵸. 그런데 제가 장담건데 한 다음 주쯤 되면 하루 세 잔의 블랙커피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막 이런 정반대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또 장식할 겁니다. 도대체 의학 뉴스는 왜 이렇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걸까요? 과학자들끼리 막 합의가 안 된 건가요? 밖에서 보기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연구자들이 매번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유해를 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사의 헤드라인 한 줄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혀 다른 풍경이요. 네, 그건 사실 그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연이라는 잡음을 걷어내기 위해서 벌어지는 뭐랄까 고도의 통계학적 사투에 가깝거든요. 아, 고도의 통계학적 사투. 바로 그 사투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특정 요인이 희귀병을 유발한다는 결론이 도대체 어떤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연구자들이 어떻게 수십 년의 시간과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끼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지 그 통계적 수사 과정을 추적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깊이 파헤칠 핵심 주제가 바로 환자 대조군 연구, 영어로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정교한 기법들인데요. 먼저 이게 뭔지 기본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질병의 원인을 찾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한 사람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한 그룹에는 그 의심되는 화학물질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안 준 채로 한 20년 정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비용도 너무 그렇죠. 윤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요? 네, 이미 질병에 걸린 분들, 즉 환자군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분들과 비슷하지만 질병은 없는 대조군을 선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두 그룹이 과거의 그 의심스러운 위험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었었는지를 비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환자군 중에서 노출된 사람의 비율, 그리고 대조군 중에서 노출된 사람의 비율을 교차로 계산해요. 여기서 도출되는 수치가 뉴스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교차비, 즉 오주비입니다. 아, 오주비. 네, 이 교차비가 1보다 유의미하게 크면 해당 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식이죠. 이거 뭔가 비유를 해보자면 그 거대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일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농장 전체의 건초를 이 잡듯이 다 뒤지는 건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늘이 떨어졌을 법한 그 특정 헛간에 있는 건초들만 막 쏙쏙 뽑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스마트한 방식인 거네요. 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헛간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요? 그 헛간을 뒤질 때 우리는 기억의 왜곡이라는 아주 짙은 안개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조군을 그냥 막 시장에서 마주친 아무나 혹은 병원에 그냥 가벼운 감기로 온 건강한 사람 아무나로 막 고르면 연구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예, 아무나 고르면 안 된다고요. 어차피 병이 없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은 대조군 아닌가요? 그게 인간의 심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어떤 희귀암에 걸린 환자분은 자신의 병동 침대에 누워서 내가 도대체 왜 이 병에 걸렸을까를 정말 필사적으로 고민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절박하시니까. 네, 그래서 막 10년 전에 살았던 집의 벽지 색깔이나 5년 전에 일했던 공장의 냄새까지 샅샅이 기억해내려고 하십니다. 반면에 아주 건강한 대소군 분에게 저기 10년 전에 특정 화학물질 냄새 맡은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저 같아도 그냥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회상 바이아스, 즉 기억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의 노출량이 똑같았더라도 환자군이 훨씬 더 노출을 많이 보고하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서운 왜곡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 절박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통계가 놓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사람을 실수로 환자로 분류하거나 그 반대로 분류해버리는 오분류 바이어스 같은 지렛밭도 곳곳에 숨어 있죠.
그러면 연구자들은 이 지뢰를 도대체 어떻게 피하나요? 그래서 짝짓기, 즉 매칭이라는 방어막을 아주 촘촘하게 칩니다. 환자군하고 대조군이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갖추도록 억지로 묶어주는 거예요. 나이나 성별, 거주 지역 같은 교란 변수들이 결과에 몰래 개입하지 못하도록요. 아, 조란 변수를 통제한다. 네, 이해는 가는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연구자라면 여기서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막막하실 것 같나요? 아니, 변수를 막 똑같이 맞추는 게 그게 말처럼 쉽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 중에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45세의 왼손잡이 배관공이면서 하루 한갑 흡연자가 한 명 있다고 쳐보자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 사람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을 가진 건강한 대조군을 찾으려면 대한민국을 다 뒤져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짜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전통적인 짝짓기 방식이 부딪히는 거대한 벽입니다. 매칭하려는 변수의 수가 많아지고 디테일해질수록 그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짝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거든요. 그쵸, 너무 빡빡하니까요. 통계학에서는 이걸 과도한 매칭의 부작용 중 하나로 보는데요. 결국 짝을 찾지 못한 이 귀중한 환자 데이터를 연구에서 통째로 버려야 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예, 데이터를 버린다고요. 아니, 애초에 희귀병이라 환자 한 명 한 명이 엄청 소중할 텐데 짝을 못 찾았다고 그 데이터를 버리는 건 너무 뼈아픈 손실 아닌가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예 구조 자체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방대한 코호트, 즉 대규모 추적 관찰 집단이라는 거대한 뼈대 안에다가 환자 대조군 연구를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는 방식을 고안해낸 거죠. 오, 숨겨놓는다고요? 네, 이걸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 영어로는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부릅니다. 아주 우아한 설계죠. 코호트 내 환자 대조군 연구. 이름이 꽤 기네요. 그 네스티드라는 단어가 둥지를 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기존 연구 방식하고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자, 어떤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한 20년 동안 모아둔 방대한 코호트 자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상적인 건 이 수십만 명의 모든 혈액 샘플, 유전자, 화학물질 노출 기록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거겠죠. 네, 다 열어보면 제일 확실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아마 국가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 네스티드 방식은 아주 영리하게 시간 여행을 합니다. 시간 여행이요? 아, 뭔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요. 수십만 명 중에서 질병이 발생한 환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가 병에 걸린 딱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아, 발병 시점으로 돌아간다. 네, 그 시점에 아직 병에 걸리지 않고 코호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즉 위험 집단, 리스크셋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험 집단 안에서만 아주 소수의 대조군을 무작위로 추출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십만 명 전체의 20년치 데이터를 다 까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진 바로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만 몇 명 쏙 뽑아서 심층 조사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효율성이 진짜 엄청나네요.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엄청나게 큰 초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뷔페 식당에서 누군가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찾겠다고 그 배에 탄 수천 명의 승객 전체가 일주일 동안 먹은 모든 음식의 화학 성분을 다 검사하는 건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죠. 돈 낭비, 시간 낭비죠. 대신에 식중독 환자가 막 구토를 시작한 딱 그 시간대에 그 환자랑 같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승객들 중에서만 몇 명을 딱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먹은 요리들만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통계학적인 의미를 하나 더 얹으자면요. 그렇게 뽑은 소수의 몇 명만 조사해도 배 전체 수천 명을 다 조사한 것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통계적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설계의 마법 같은 핵심입니다. 수천 명을 다 한 거랑 똑같다고요. 진짜 마법 같네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자료에 나오는 1982년 캘리포니아의 한 항공기 제조업체의 근로자 코호트 연구 자료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구진이 무려 14,067명의 근로자를 오랜 기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식도암으로 사망한 환자는 단 14명이었습니다. 14,000명 중에 딱 14명이요. 네,
만약에 이 14명의 원인을 찾겠다고 그 14,000명 전체의 수십 년치 근무 기록이랑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물질 노출 데이터를 다 분석하려고 했다면 아마 비용과 시간이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엄두도 못 냈겠네요. 하지만 연구진은 바로 이 네스티드 설계를 사용해서 환자가 발생한 그 시점에 공장에 같이 있던 근로자들 중에서만 소수의 대조군을 추출했습니다. 나아가서는 매칭 조건을 역으로 섞는 카운터 매치드 설계 같은 변형 기법을 딱 더했더니 전체 코호트를 다 뒤진 것과 통계적으로 완전히 맞먹는 결과를 단 한 줌의 데이터만으로 얻어냈죠. 14,000명을 다 조사하지 않고도 단 14명의 발병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진짜 대단하네요. 효율성의 극치죠. 그런데 연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저랑 똑같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아까 소수의 대조군만 뽑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환자 1명당 대조군을 몇 명이나 뽑는 게 제일 적당한 건가요? 기왕 비용을 확 아낄 거라면 그냥 가장 깔끔하게 환자 1명에 대조군 1명, 즉 1대1로만 딱 짝을 지어주면 안 되나요? 아, 그 질문. 통계학계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똑같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교과서처럼 내려오던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불문율이요? 네, 환자 1명당 대조군은 4명에서 5명, 즉 1대4나 1대5 정도면 충분하다. 대조군을 10명, 20명 이렇게 아무리 늘려봤자 통계적 검정력 면에서 얻는 추가적인 이득이 거의 없다고 굳게 믿어왔던 거죠. 아, 약간 1대4의 법칙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는 자료 중 하나인 그 버트키 연구진의 2013년 논문이 이 아주 오래된 관행에 정면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추론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방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렸어요. 아, 이 논문 내용 저도 자료 읽어봤는데 규모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연구진이 그 가상의 근로자 5,000명을 컴퓨터 속에 딱 만들어 놓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특정 유해 물질에 막 노출시키는 상황을 가정한 거죠. 최대 누적 노출량 750단위까지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그리고는 그 가상세계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조군을 1명, 5명, 10명, 15명, 20명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그 분석 결과값이 진짜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집요하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는 학계에 꽤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구진은 그 기존에 4명에서 5명이면 충분하다는 룰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3가지 아주 치명적인 악조건을 찾아냈거든요. 치명적인 악조건이요. 그 3가지가 뭔가요? 첫째는 추적하는 코호트 내에서 실제 발병한 환자 수가 너무 적을 때입니다. 가령 환자가 30명 내외로 뚝 떨어질 때죠. 네, 환자가 너무 적을 때. 둘째는 노출 변수의 데이터 분포가 심하게 비대칭일 때입니다. 비대칭이요? 네, 통계학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늘어지는 로그 정규 분포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극단적으로 많은 양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그런 기형적인 데이터인 경우입니다. 아, 한쪽으로 쏠린 데이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노출량과 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아주 강력할 때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에서 본 아주 낯선 용어가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대조군을 너무 적게 뽑으면 연가설에서 멀어지는 편향이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연가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화학물질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효과가 0이다라는 가설입니다. 기준점인 거죠. 네,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 편향이 생기면요. 데이터가 이 진실인 0에서 강제로 확 멀어지는 쪽으로 튕겨 나가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의 위험성이나 약의 효과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뻥튀기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제약회사가 내놓은 영양제가 사실은 암 예방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냥 밀가루 약이에요.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3가지 악조건 속에서 대조군을 1대1로 너무 적게 뽑아서 데이터를 분석해버리면 와, 이 영양제가 암 발생률을 무려 35%나 낮춰준다. 이렇게 뻥튀기 된 가짜뉴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와,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버트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와 대조군을 1대1로만 매칭할 경우에 그 편향이 무려 3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35%나 왜곡된다고요? 네. 역학 연구에서 위험성이나 효과가 35%나 왜곡된다는 건 이건 사실상 재앙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대조군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뻥튀기 현장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환자가 극도로 적고 데이터가 기형적으로 편향된 그 극한의 상황이라면 이 편향을 안전선인 5% 미만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환자 1명당 무려 20명의 대조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환자 1명당 대조군 20명이요? 와,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안경 끼고 대충 4명 정도만 살펴봐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믿었죠. 근데 그 놀이공원에 있는 심하게 굴절된 마법의 거울처럼 데이터 자체가 찌그러져 있다면 그 왜곡된 굴절을 바로 잡고 진짜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데이터의 왜곡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라는 물량 공세가 필요한 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연구자들은 또 다른 거대한 장벽, 아주 실무적이고 끔찍한 악몽에 부딪히게 됩니다. 끔찍한 악몽요. 아, 잠깐만.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아까 제가 1:1 매칭을 할 때도 서울 마포구 거주하는 45세 왼손잡이 흡연자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무려 20명이나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서다 그런 조건이 겹치는 환자들이 코호트 안에 수백 명이라면 이 20명의 대조군들을 어떻게 서로 겹치지 않게 공평하게 배분해 줍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한테 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조건 맞는 사람 쭉 매칭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완전히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죠? 초반에 그 리스트 상단에 있는 환자들이 쓰임새가 많고 아주 평범한 대조군들을 싹 다 독식해버리거든요. 쓸만한 대조군에 다 뺏어가는군요. 네. 그러면 나중에 뒤늦게 짝을 찾으려는 리스트 하단의 환자들은 남아있는 대조군 중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예 없어서 결국 고아, 즉 고아 케이스가 되어서 소중한 데이터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불공평한 독식의 세계네요. 이걸 통제할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주웨이왕, 그 주웨이왕 연구진의 SAS 코딩 알고리즘이 아주 대표적이고 기발한 해결책을 보여주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매칭을 딱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아주 독특한 점수를 모든 대상자에게 매깁니다. 2가지 점수요? 네, 바로 스케어스, 즉 희소성 점수와 디맨드, 수요 점수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그 치열한 시장 경제의 냄새가 확 나는데요. 스케어스하고 디맨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청취자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요청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코호트 안에 아주 평범하고 건강한 30대 비흡연자 남성 A라는 대조군 수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을 탐내는, 즉 매칭 조건이 맞는 환자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이 경우 A의 디맨드, 즉 수요 점수는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60대 비만 여성 B라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코호트를 아무리 다 뒤져봐도 이 환자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대조군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자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니까 스케어스, 즉 희소성 점수가 극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짝의 수가 적다는 뜻이죠. 상황이 딱 그려집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인기 만점인 그 대조군 A를 놓고 환자 5명이 막 싸우는 걸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이 알고리즘의 성격이랄까 철학은 어떤가요? 이 알고리즘은 지독할 정도로 실용적이고요. 약간 약자 우선주의를 따릅니다. 약자 우선주의요? 네, 무조건 가장 아쉬운 사람, 즉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대조군의 수인 스케어스와 자신을 원하는 환자의 수인 디맨드 점수가 가장 낮은, 가장 절박한 조합부터 강제로 먼저 맺어줍니다. 오, 컴퓨터가 야, 너는 이 대조군 아니면 아예 짝을 못 찾으니까 너부터 가져가 라고 우선권을 탁 줘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똑똑하네요. 인기 있는 대조군은 뭐 나중에라도 다른 환자랑 맺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선택지가 없는 희귀한 조합부터 족집게처럼 딱딱 매칭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환자가 점수까지 완벽하게 동점이면 어떡하죠? 그때는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초기에 대상자들에게 미리 부여해둔 무작위 난수, 케이스랜드라는 값을 뽑아서 운에 맡깁니다. 한마디로 컴퓨터가 동전 던지기를 하는 셈이죠. 와, 진짜 철저하네요. 그 무시무시하다던 1대 20이라는 극한의 매칭도 아주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개들을 계속 넘어왔습니다. 방대한 코호트에서 시간여행을 통해서 타겟그룹만 딱 뽑아냈고요. 뻥튀기 편향을 막으려고 1대20 매칭을 시도했고, 또 스케어스와 디맨드 알고리즘으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벽하게 짝짓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 정성스럽게 엑셀에 모아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통계 프로그램에서 결과 버튼만 띡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냥 통계 프로그램의 기본 분석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모든 피땀 어린 노력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예, 휴지 조각이요? 여기서 흔히들 쓰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리면 모델이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져 버리거든요. 아니, 왜 망가지죠? 애초에 조건 다 맞춰서 엄청 깨끗하게 정리해둔 데이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회귀 분석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 들어온 수천 명의 데이터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 남남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네, 보통은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의 데이터는 어떤가요? 아까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는 억지로 45세, 마포구, 흡연자 막 이런 식으로 조건을 완전 똑같이 묶어버렸잖아요. 완전 남남이 아니라 쌍둥이처럼 딱 엮여있는 상태네요.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걸 묶어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사이의 기형적인 유사성을 보고 멘붕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져서 완전히 잘못된 값을 뱉어내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네 왜 다 똑같이 생겼지? 하고 에러가 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묶여있음, 즉 매치드 상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특수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여정의 최종 보스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요? 이름부터 엄청 위압감이 드는데요. 이 특수 무기는 컴퓨터한테 도대체 어떻게 지시를 내리길래 혼란을 막아주는 건가요? 동점자를 처리하는 브레슬로우 방식이나 에프론 방식 같은 것도 쓴다고 자료에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분석법이 콕스 회귀 분석 엔진을 쓴다는 복잡한 배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철학은 아주 심플해요. 바로 우리가 이미 통제해버린 것들은 신경 쓰지 마라는 겁니다. 오, 쿨한데요? 매칭을 위해 억지로 맞춘 나이, 성별 같은 변수들은 사실 각 그룹, 즉 계층마다 고유한 소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일반 분석은 이 수많은 백색 소음, 이걸 알파 값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들다가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 백색 소음을 과감하게 억제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눈을 가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야, 쟤들 둘이 나이 똑같은 건 내가 일부러 맞춘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봐야 할 건 오직 저 두 사람의 화학물질 노출량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 하나뿐이야 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질병의 진짜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즉 베타값,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진짜 신호의 척도만 증폭시켜서 날카롭게 잡아내는 기술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인데 그 클라인바움의 심근경색 MI 데이터셋 예시가 딱 그걸 보여줍니다. 그 예시가? 수많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연 흡연, SMK, 수축기 혈압, SBP, 심전도 이상, ECG 같은 진짜 의심되는 요인들이 심장마비에 독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을 아주 정밀하게 뽑아내는 걸 볼 수 있죠. 와, 그럼 이 모델이 흡연이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라고 딱 신호를 잡아내면 그게 바로 뉴스로 빵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통계학자들은 그 신호마저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또 의심을 해요? 네, 이 신호가 단순한 우연인지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우도비 검정,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나 와일드 검정, 월드 테스트 같은 아주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칩니다. 이 무자비한 수학적 고문을 모두 완벽하게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특정 요인이 질병 위험을 2.5배 높인다는 식의 교차비 수치가 논문에 실리고 여러분의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쭉 되돌아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탐구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를 쓱 되짚어보는 단순한 환자 대조군 연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인간 기억력의 한계라는 바이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네스티드 설계라는 거대한 둥지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버트캣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왜곡된 데이터 앞에서는 1대4의 관액을 과감히 버리고 무려 1대20의 대조군이라는 물량 공세를 펼쳐야 35%의 뻥튀기 편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짝을 완벽하게 찾아주기 위해 고화를 만들지 않는 스케어스와 디맨드의 약자 우선주의 매칭 알고리즘을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특수 무기로 백색 소음을 싹 제거하고 진짜 신호만 탁 잡아내는 통계의 마법까지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지난한 통계학적 사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질병의 원인이 그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인터넷을 보시다가 어떤 화학 물질이 암을 유발한다 혹은 어떤 음식이 질병을 막아준다는 단 한 줄의 기사를 보게 되신다면 꼭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짧고 건조한 결론 뒤에는 데이터의 편향을 잡고 교란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싸우는 역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완벽에 가까운 이 통계 알고리즘과 매칭 기법들, 사실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경험치와 예측 가능한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나 아직 우리가 그 성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합성 화학 물질처럼 우리 몸에 어떻게 축적되고 어떤 귀계한 비대칭 분포를 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초유의 환경적 노출이 인류에게 닥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이 정교한 통계적 그물망과 알고리즘이 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바늘 앞에서도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수학적 무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세상이 던져주는 수많은 데이터의 파도 속에서 혹시 우리가 찾는 진짜 바늘의 모양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번 탐구에서 뵙겠습니다.